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류심사론 7주차 강의 날입니다. 7주가 금방 지나갔죠.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7주가 지나니까 이제 한 학기의 중간이 지났고 또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가 있는 주가 되겠네요. 오늘 과목은 첫 시간에 교정 관련 또 소식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주로 3시간 동안은 등급별 처우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등급별 처우 제도가 어떻게 분류 심사와 관련 지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몇 사람만 이름을 불러볼게요. 이주희, 심수빈, 오시연, 황선주 다 잘 지내죠? 황한슬이도 잘 지내고 김진환 그래 철우도 잘 지낼 거고 김지민, 김재나, 서양미, 변일래 다들 잘 지내죠? 얼굴 보면서 출석을 불렀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출석들 체크하면서 굉장히 그 시간 내에 어쩜 이렇게 100% 다들 출석을 잘하고 수업을 잘 듣는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당연한 건가요? 그래요. 우선은 반가운 소식부터 하나 전할게요. 교정학과생들이 많은데 이번에 과명칭을 변경했어요. 변경하고 확정되었는데 범죄교정학과로 명칭을 바꿨죠. 정말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교정보호학과다 교정보호학도 우리 과외의 어떤 정체성을 잘 담고 있지만 교정학과라는 명칭이 분명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범죄교정학과로 이름을 바꿨죠.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도 범죄교정학과로 명칭을 쓰고 있어서 연관성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과 명칭이 주는 게 그 과의 정체성 그리고 그 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이제 비로소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또 확산 우려까지 있죠. 최근에 700명대, 600명대, 다행히 어제 500명대로 떨어졌지만 자칫 다음 달에 1000명대도 오를 대로 확진자가 1000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간고사 끝난 9주째부터 이번 학기 끝까지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죠.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팬데믹에 관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현상은 특히 성장기 있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소득 격차에 따른 어떤 불평등 또 어린아이들에게 인권 침해적 요소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집에서 지도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이제 볼까요? 제목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향신문의 4월 13일자죠. 어제 날짜입니다. 기초학력도 인권이다. 코로나가 키운 곱셈도 못하는 중2
정상적인 가정에서 크지 않는 조선 가정 또는 그런 결손 가정들에서 학습 결손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 부정응까지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또는 자포자기, 부적응 이런 결과들에서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카이스트 총장인 이광영 교수, 현재 카이스트 총장이면서 리셋 코리아 4차 산업혁명 분과장이네요. 이분은 오히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목을 자유가 꽃잎처럼 흩날려는 캠퍼스. 학생들은 이제 공부 덜 하고 독서와 질문하게 해야 된다. 대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학교란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학생들의 마음속에 캠퍼스의 자유와 낭만이 살아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탐과 열정이 자리하고 있을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캠퍼스는 학생에게 꿈을 찾고 키우는 공간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을 찾고 키우는 공간인가요? 사실 그동안 대학의 역사 한 1000년 동안 교육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학식을 많이 쌓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해왔죠. 그러기 위해서 주로 일방통행식 교육이 대학에서도 계속되었고, 사회가 변해서 원하는 인재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이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성과 어떤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광영 총장의 이야기는 30년 동안 캠퍼스에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믿음은 학생들은 무한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가장 큰 역할은 그 잠재력을 일깨우고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늘 같이 여행하는 좋은 가이드로서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젊은이에게 꿈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덩이와 같다. 이 불덩이를 가슴에 품으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면 학생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공부한다. 교수는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오늘날 학교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학생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식 전수는 그 다음 중요한 일일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늘 그런 교수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카이스트의 총장을 하면서 카이스트의 신문화 전략을 세웠어요. QAIST. 카이스트 대학의 이름과 비슷하죠. 그래서 Q는 첫째, 퀘스천하는, 질문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있다. 둘째는 A는 Advanced Research로 불리는 연구의 기능. 세 번째는 국제화 전략. 이제는 외국인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캠퍼스를 그렇게 국제화해야 한다. 네 번째는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죠.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것은 연구자 최대의 보람이기도 하고 국가에도 보답하는 길이다. 다섯째는 신뢰다. 졸업생은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 부분인데 명쾌하게 최소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대학이 이런 방향들, 이런 기능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4월에 딱
중간을 지나고 있죠.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 하나 소개하면서 다음 강의 시작할게요. 최영미란 시인이 신동엽 시인의 시를 소개했어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4월이면 예전에는 저희 시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늘 꽃가루 대신에 화염 연기 속에서 지내던 데모의 시기로 늘 상징되던 4월이었습니다. 4월의 혁명의 시절. 이때를 아마 이야기하는데 꼭 그러한 어떤 체제에 대한 젊은이들의 어떤 반발, 어떤 반항, 혁명적 생각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4월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목을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인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새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새 항아리.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쩌면은 먹구름을 덮은 상태를 하늘로 그냥 알고 살았다 할지 새 항아리처럼 뭔가 통제된 사회 속에서 그걸 하늘로 알고 살았다 할지 그런 부분들을 4월에는 걷어내고 깨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의 내용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쭉 등급별 교도소, 우리나라의 주된 처우 제도이고 주된 교정의 운영 방식이죠. 가장 큰 프레임이죠. 그 틀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지는가. 그 이야기가 끝나는 세 번째 시간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온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중간고사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시간 수업 자료 볼까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써둔 자료가 더 잘 보일까요? 이 시간에 이야기할 주된 내용들 속에서의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나면 이야기가 쉬워지겠죠. 중심 개념에 제가 위험성을 썼어요. 다음에 단계적 처우, 그다음에 처우의 운영에 있어서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 몇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위험성, 이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등급별 처우 제도라는 게 수용 관리와 처우를 한꺼번에 도모한다. 그걸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기본 팩트, 요소, 팩토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다랄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떤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랄지, 얼만큼 위험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예측 속에서 가석방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이게 등급별 교도소이죠. 그렇다면 그런 틀 속에서
수용 관리도 효율적일 것이고 보다 그렇게 모아두었기 때문에 처우에 합리적인 효과적인 처우를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따라서 가석방과의 연계를 통한 자력 개선 도모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위험하지만 어떻게 설명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위험성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위험성은 교도소 내에서 교정시설 내에서 쟤는 참 위험한 애야. 위험한 사람이야. 그러려면 뭘 보면 알까요? 지난번 한 번 더 살았다면 전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소위 복역했을 때 걔는 늘 지시 위반, 강규 위반, 안에서의 난동, 폭력 이런 쪽에 자료가 있다면 위험한 거죠. 소위 시설의 부적응을 보이고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성향들이랄지 그 범죄가 가지고 있는 상습성이랄지 계획적이랄지 범행을 저지르고서의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랄지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성일까요? 반사회적 성향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그렇죠? 둘로 딱 쪼개서 나누어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위험성 속에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수정 교수.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는 법무부에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에 경비등급별 교도소의 재범 위험성 측정을 통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가석방 결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자료들이 필요했을 때입니다. 이수정 교수와 그 팀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저에게 자료를 보내줬어요. 참고해주고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위험성 평가 도구라는 이 연구 결과 보고서의 국문 요약 머리글 쪽입니다. 차분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 형사사법 제도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법 행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형사사법 관련 의사결정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 결정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특정 대상자가 미래에도 사회적 해악이 될 것인지까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범죄자의 미래 행동, 이 범죄자의 미래 행동은 그거죠. 얼마나 위험한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자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범죄 특성, 사건 정보, 범죄자의 범죄 경력, 그의 교육 정도나 직업, 사회 결속력과 같은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예측된다. 미래 범죄 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따라서 형사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분류심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잠재적인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 그리고 수사, 재판, 교정 등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판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절차이며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 중 마지막 단계인 교정 단계는 특히 범죄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예측을 하여 가석방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는 주로 미래에 대한 위험성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장 교정에서 닥칠 때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관리 문제가 있죠. 그 위험성 때문에 교도소가 어려워지는 또 어떻게 수용 관리를 해야 할지 한 부분과도 관련되죠.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초기부터 출소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개입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개입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부분이 위험성의 예측 부분이죠. 그 위험성의 예측이란 문제들은
경비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재심사의 자료이며 가석방의 직접적 판단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나요? 영국의 경우에도 위험성의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연구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국의 자료들 보면 미래 교도소의 제도는 어떻게 할까 할 때 늘 위험성의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서 설명하죠. 도주, 난동, 폭동 등의 위험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 이렇게 나누어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것이 위험성인데 이건 반사회적 성향 때문에 재범을 하는 위험성, 시설 내에 부적응을 일으키는 문제들. 또 우리가 누차 설명을 했지만 단계적 처우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과연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누진 처우 제도에 있어서 계급과의 어떤 관련성을 가질까? 언뜻 보면 단계도 하나의 어떤 스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것은 계급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여겨질 수가 있죠. 아마 틀이 같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 따른 처우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경비의 등급도 다르고 그렇지만 뭐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건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서 최하위급부터 시작하는 그런 획일적이거나 비인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라고 하는 것은 계급과 누진의 개념이 아닌 그 사람에 맞는 합리적 차별, 더 좋게 이야기한다면 프랑스식 어떤 설명에는 그런 표현도 써요. 긍정적 차별, 그 사람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래서 하는 것이 차등처우다. 이 처우는 그래서 계급에 따른 획일성이 아니라 개별 처우하고 관련성을 갖는다. 단계적 처우는. 이 단계적 처우가 경비 등급별 처우죠. 우리가 적용하는 것.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운영할 때는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향 조정과 하향 조정 뒤에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소득 점수를 잘 받고 있으면 재심사를 통해서 경비 등급을 상향 조정. 누진하고 비슷하죠, 이 부분은. 제한된 처우, 강제된 처우를 완화시켜주고 자유를 허용하고 어떤 시설을 더 개방적으로 바꿔주는. 그런데 잘못하면 하향 조정. 누진제도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나요? 승급과 진급과 강급 이렇게 표현을 썼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등급별 처우는 그렇다면 뭘 하기 위한 것일까? 시설과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 수용 관리와 효과적 처우를 이루고자 구현하고자 하는 거죠. 형집행법 57조를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 경비등급 제도에 대한 거 형등급별 우리의 형집행법 제57조에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의의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고 첫 수업 마칠게요. 형집행법의 제57조는 형집행법 직접 57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57조의 1항만 보겠습니다. 형집행법 57조는 수형자의 자, 56조에는 그 앞에를 좀 설명할게요. 56조는 뭐냐면 왜 분류심사, 분류처우를 해야 하는가의 내용이에요.
56조와 57조 1항만 한번 살펴볼게요. 56조 개별 처우 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 교합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 이하, 이건 앞으로 개별 처우 계획을 한다.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소장은 수용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 처우 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게 처우의 원칙이죠. 그런데 처우에 있어서 57조는 수용자는 분리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서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으며 유를 위해 교정시설을 경비 등급에 따라서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경비시설로 구별한다.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교정 상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죠.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 처우, 수용자의 처우라는 것은 그동안의 분류심사, 교정의 개념, 분류의 개념, 분류심사, 분류처우제도 쭉 또 처우제도와 관련된 제도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경비등급별 교도소에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쉬었다 할까요?